안녕하십니까. 철쌤의 슬기로운 글읽기를 진행할 신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느끼는 글읽기의 어려움을 갖다가 해소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글을 읽으면서 크고 작은 장애물에 많이 부딪히고 있지요. 그것을 갖다가 하나하나 극복할 수 있도록 이 철쌤은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처럼 글읽기의 어려움을 느끼는 친구 두 분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글읽기의 고수가 되고 싶은 김상현입니다. 국어 능력자로 뛰어오르고 싶습니다. 김기승입니다. 네. 우리 상현이는 글읽기의 고수가 되고 싶다고요? 네, 근데 너무 막막해요. 막 국어 자습서를 봐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어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네, 고민이 많겠네요. 네. 그 고민을 갖다가 말끔히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기승이는 나한테 글읽기 수업을 받았잖아요. 예, 쌤의 수업을 듣고 난 뒤 글읽기의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성적을 올리고 싶어요. 아, 그러겠네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과가 안 좋다면 소용이 없는 거죠. 네. 우리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국어 성적 향상을 위해서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합시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선생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볼까 합니다. 상현이는 누가 가장 친절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먹을 거 잘 사주고 제 이야기 잘 들어주고 첫사랑 이야기 같은 거 해주는 선생님? 그런 선생님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 얘기를 하면 어떡합니까? 예, 좋은 셈이죠.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그 정답은 아닙니다. 기승이는 알죠? 아, 알고 있죠. 잠깐, 우리 상현이를 위해서 자, 이따 상현이가 그 강의 끝나고 나서 정답을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리주의에서는 법규범을 법규칙과 법원리로 나누어 파악한다. 그래? 법원리주의에서는 법규범을 법규칙과 법원리로 나누어 파악한다고? 그렇다면 이거는 법규범은 둘로 나뉘네. 법규칙과 법원리로 나뉘는 거지. 다시 말하면 법규범은 법규칙과 법원리로 구성되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어. 그런데 이 법원리주의, 법규범, 법규칙, 법원리 이상 무슨 말이야? 근데 잠깐만요. 이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죠? 제 목소리입니다. 아, 진짜요? 아닌 것 네. 같은데요? 내 말이 맞죠? 네, 쌤이 편집할 때 1.25배속으로 했기 때문이에요. 상현이에게 질문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동안 국어를 갖다가 그 수업 같은 걸 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 어땠습니까? 저는 사실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을 막 설명해주고 그걸 이해하라고 하는 수업만 들었던 것 같아요. 외우라고 하고 그랬던 수업만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중학교 때는 그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때에서는 그 방법이 통하지 않을 겁니다. 맞아요. 지난 3월 그 교육청 전국 연합평가를 보는데 그 막 본 적 없는 글이랑 이해할 수 없는 막 문학 작품이 나와서 너무 당황했어요. 그랬죠. 예, 설명을 들은 게 없으니 이해할 수가 없었고,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문제를 풀 수가 없었던 거죠. 기승이는 어땠어요? 저도 뭐 당황했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왜죠? 쌤의 설명을 듣는 것이 아니라 쌤이 글을 읽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 그래서 동영상에서 혼자 중얼거리듯이 말씀하시는 거가 익숙해졌어. 제가 동영상에서 보여주는 것은 나는 글을 이렇게 읽는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시범 삼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생각보다 느리게 읽는 것 같네요. 시험 볼 때 그 속도로 읽었다 가는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요. 당연하죠. 실제로는 이것보다 빨리 읽죠. 실제로는 어떤 속도로 읽으시는데요? 만약 내가 읽는 속도로 한다면 아마 이렇게 읽을 겁니다. 근데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럴 겁니다. 나는 글을 읽음과 동시에 내 머릿속에서 이러한 생각들이 마구 떠올라요. 그런데 나는 여러분들에게 내 머릿속에 이런 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나는 또 빨리 읽는다라고 하는 것을 또 여러분이 느끼게 해야 될 것 같아서 편집할 때 동영상의 속도를 갖다가 1.5배속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동영상을 보며 쌤이 저렇게 읽으시는구나. 우리도 저렇게 읽어야지 하면서 흉내를 내야 돼. 그럼 쌤처럼 글을 잘 읽게 돼. 맞아요.
쌤, 법 원리주의가 뭐예요? 쌤이 동영상에 물음표를 해놓으셨는데 그게 무슨 말이죠? 나도 모릅니다. 에? 선생님이 모르시면 당황스럽네요. 선생님은 그래도 지금 기승이는 알겠어요? 아니요, 저도 모르죠. 그럼 쌤은 뭘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쌤은 국어교사지 법 전문가가 아니잖아. 근데 그게 뭔지 어떻게 아시겠어? 그걸 알고 싶으면 정치와 법쌤한테 물어봐야지. 네, 그렇죠. 여러분들이 국어 문제를 보면서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는 글을 읽게 될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 때 내가 들은 설명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글을 읽어가면서 이해하고 문제를 풀어야겠죠. 그러니까 법 원리주의니 법 규칙이니 하는 것을 알고서 글을 읽으려 하지 말고 글을 읽으면서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내야지. 내가 철수쌤한테 처음 배운 게 그거야. 네, 맞습니다. 우리가 여자친구를 갖다가 사귈 때 이런 여자야라고 얘기를 듣고 사귀는 것보다는 사귀면서 알아나가는 것이 그 여친을 갖다가 제대로 사귀는 게 아닐까요? 그러네요. 근데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글의 내용을 알아가는 방법이 뭐냐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 동영상에서 파악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앞으로 이 동영상에는 그러한 방법들이 수없이 나올 겁니다. 동영상에 네모하고 밑줄을 쳤잖아. 그것이 바로 알아내는 방법을 보여주는 거야. 수학 시간에 많이 하는 벤 다이어그램도 그리시던데 그것도 알아내는 방법인가요? 네, 맞습니다. 내 말을 잘 이해하고 있네요. 그것들이 글을 읽어나가는 방법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럼 저런 막 네모, 세모 이런 것들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왜 네모를 하고 막 밑줄을 긋고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시는지 알아야 앞으로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죠. 핵심어를 파악하고 그 핵심어들의 관계를 갖다가 파악하는 것은 글읽기의 기본입니다. 네모는 핵심어를 표시하고 밑줄은 핵심어의 관계가 어떠한지 알 수 있지. 그럼 벤 다이어그램은 저 관계들을 표시한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법 규범을 법 규칙과 법 원리로 나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 규범이 법 규칙과 법 원리의 상위 개념이고 법 규칙과 법 원리는 법 규범의 하위 개념임을 나타내는 겁니다. 법 규칙과 법 원리는 등위 개념을 나타내는 거고요. 등이 상위 하위요? 네. 기승이가 한번 설명해 볼래요? 상위 개념은 하위 개념을 포함하고 하위 개념은 상위 개념에 속하는 것이지. 그리고 상위 개념은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은 서로 상호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등위는 같은 위상이라는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위라고 하는 말은 위치와 상태라고 하는 뜻인데 여러 개념들 사이의 관계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갖다가 얘기하는 말입니다. 아하,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에서 법 규범을 집합해 해당하는 부분의 법 규칙과 법 원리를 원서에 해당하는 부분에 나란히 나타낸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기보다는 이와 같은 계층 구조도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쌤, 근데 계층 구조는 꼭 위아래로만 그리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법 원리 이렇게 좌우로 그려도 상관이 없어요. 물론 이렇게 안 하고 여기에다가 법 규범을 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과 이것이 서로 포함하고 포함되는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문장을 읽으면서 법 규범, 법 규칙, 법 원리가 무엇인지 몰라도 그것들이 상위, 등위 관계가 있다는 것을 잘 파악하기만 하면 잘 하는 관계인가요? 그렇지. 나도 처음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고 들었는데 이제는 그 관계를 파악한 것을 먼저 해. 네, 그렇습니다. 그 개념을 갖다가 정확하게 아는 것보다도 개념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만약 개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를 내려고 한다면 더 설명해 줄 겁니다. 그럼 보통 어디에 설명을 해주죠? 뒤에 나와 있는 지문이나 문제 보기에서 설명을 해줘. 그리고 혹시 이 동영상에서 다른 동영상과는 다른 특이한 점이 있는데 뭔지 알겠나요? 쌤이 이게 무슨 말이지라고 하셨어요.
쌤이 글을 읽고도 모른다 하시기에는 좀 이상했어요. 앞으로 동영상을 볼 때 그런 말을 많이 들을 텐데 글을 읽으면서 다 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니? 네. 그런 일은 절대 없어. 쌤도 모르는 것이 있고 그럴 때마다 모른다 하시겠지. 그러나 철수쌤은 계속 읽어 나가면서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동영상을 보시죠. 법규칙은 확정적 규범 내용을 갖는 반면 법원리는 비념적 당위로서 주어진 상황에서 무언가를 최대한 실현할 것을 요청하는 규범 내용을 갖는다. 이 법규칙이라고 하는 거하고 이 법원리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서로 대조하고 있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때 이 확정적이라는 말하고 주어진 상황에서 무언가를 최대로 실현할 것을 요청한다라고 하는 말은 서로 반대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 그렇다면 이 말은 결국 비확정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단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그러네요. 법 규칙과 법 원리에 대해 잘 설명해 주시고 계세요. 근데 쌤, 이 영상의 마지막에서도 쌤이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모른다고 하셨어요. 네, 정말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전과는 달리 새로 안 것은 있습니다. 기승이는 뭔지 알겠어요? 네, 알죠. 쌤이 글에는 없는데 비확정적이라는 말을 필기했어요. 네, 맞아요. 나는 이 글을 읽어 나가면서 이 글에는 없는 이렇게 비확정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읽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우리도 쌤처럼 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쌤이 반면에 맛 화살표를 하셨잖아. 그러면서 확정적이라는 말과 반대말인 비확정적을 쓰셨고. 네,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아까 등위 관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등위 관계에 있는 개념들은 차이가 있거나 아예 반대의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철쌤은 그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비확정적이다라고 하는 말을 머릿속에 떠올린 거죠. 기승이가 바로 이러한 것들의 예 하나를 한번 말해볼래요? 예, 여자와 남자는 인간의 하위에 있는 등위 개념입니다. 여자와 남자의 차이 또는 반대 성질을 갖고 있지 않나요? 그러네요. 그런데도 법 규칙은 확정적이다. 법 원리는 비확정적이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비확정적이다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머릿속에 떠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나도 잘 모릅니다. 근데 선생님, 정말 계속 이래도 되는 건가요? 계속 모르시다고 하니까 저마저 불안해지고 있어요. 예, 그럴 겁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음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규칙은 다시 법규칙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려고 하고 있구만. 구성 요건과 그에 따른 법률 효과의 발생이 확정적으로 규정된 법규범이다. 확정적으로 규정되었다? 이 말을 갖다가 반복해주는 것 같아. 그렇다면 여기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설명해주고 있네. 그런데 여기 구성 요건과 그에 따른 법률 효과의 발생이다 라고 하는 새로운 말이 나와 있는데 이건 또 무슨 말이야 이건? 즉, 앞에 있는 말이 어려운 말이니까 자세하게 설명해 주려고 하나 보네. 법규칙은 법규범이 정하는 요건이 사실로 발생하면 그에 대응하는 법률 효과가 반드시 발생한다. 여기 이 확정적으로 규정되었다라고 하는 말하고 반드시 발생한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 같아. 그리고 여기 구성 요건이라고 하는 말과 이 법규범이 정하는 요건이라고 하는 말도 같은 말 같단 말이야. 그런다 하더라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질 않네. 법원리는 이번에는 법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려고 하고 있구만. 법률 효과의 발생이 주어진 조건 아래에서 가능한 최대로 실현되는 형식을 가지는 법규범이다. 가능한 최대로 실현된다? 이게 여기 이 최대한 실현이라고 하는 말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 가능한 최대로 실현된다라고 하는 말하고 이게 같은 말 같단 말이지. 그런데 하더라도 이게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즉, 다시 또 설명해 주려고 하고 있구만. 법원리는 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발생하는 법률 효과가 확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야. 이게 그럼 이 말과 같은 말이라는 거지. 그렇다면 여기 이 법규칙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게 법원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확정적으로 규정된 거야.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반드시 발생한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지. 법원리는 최대로 실현되는 형식을 갖고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비확정적이다 라고 하는 말인 거지. 이거는 서로가 반대되는 그런 의미인 거고. 여기서도 법 규칙과 법 원리에 대해 또다시 설명해주고 있네요. 쌤이 지기에 같다는 표시를 하셨어요. 앞에 있는 말과 뒤에 있는 말이 같은 의미라는 것을 표시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구성 요건과 그에 따른 법률 효과의 발생이 확정적으로 규정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세하게 풀어준 거죠. 뭐라고? 법규범이 정하는 요건이 사실로 발생하면 법률 효과가 반드시 발생한다라고 다시 설명해 준 겁니다. 쌤, 그렇다면 구성 요건이란 말은 법 규범이 정하는 요건이란 뜻이고 확정적이라는 말은 반드시 발생한다는 말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가능한 최대로 실현되는 형식을 가진다는 말은 확정적이지 않다는 말과 같은 말이군요.
확정되지 않다? 이것은 앞에서 말한 비확정적이라는 말인데. 네, 이제 알겠어요. 쌤도 이 부분에 와서 비확정적이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죠. 그렇다면 반드시 발생한다와 가능한 최대로 실현되는 형식을 가진다는 반대말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떤 말과 어떤 말이 반대말이다. 그 다음에 같다 등을 갖다가 파악하면서 읽는 것이 글 읽기에 아주 기본이 되는 겁니다. 어때요? 여전히 불안합니까? 아니요, 아까보다는 분명히 걱정이 덜 됩니다. 그런데 쌤, 만약에 다음에 설명을 해주지 않는다면 어떡하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국어 문제에서는 충분히 설명해 주니까요. 국어 선생님들이 문제를 출제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글이 어딨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국어 지문에 나와 있는 글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인 글입니다. 만약에 그런 글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국어 문제로 출제할 수가 없지요. 자, 그러면 아까 말한 이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선생님이 누군지 알겠어요, 이제? 이제 알 것 같아요. 국어쌤이죠. 네, 맞습니다. 국어쌤들은 학생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 것은 국어 선생님들이 착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그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지 않으면 국어 문제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그럼 만약에 법 규칙, 법 원리를 설명해 주지 않으면 국어 문제가 아니라 정치와 법 문제가 되는 건데. 그렇겠네요. 오늘의 강의 어땠습니까? 새로운 글 읽기 경험, 또 알게 된 게 너무 많았어요. 지난번에 배운 것에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 그래서 철쌤이 강조한 것이 뭐죠? 국어는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하는 것이다. 네, 맞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단순히 이해만 하지 말고 계속해서 훈련을 거듭해야만 하는 겁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